자, 다음 수업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중앙집권화가 된 삼국이 어떻게 중앙집권화를 이뤘는지 간단하게 삼국의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 봤었고, 4세기 후반경이 되면은 삼국이 조금씩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소국에서 시작했는데 얘네가 영토가 넓어지면서 영토를 서로 맞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한강 유역의 주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한강이 워낙 좋은 땅이었었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퉜었고, 이 삼국의 전쟁에 나중에 중국과 일본이 가세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전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신라의 삼국 통일에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에 중국이 신라 편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일본이 백제 편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국제전이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이번 시간에는 요 한강의 주도권 다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각 국가의 왕들이 어떤 업적을 이뤘었는지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초기에 발전했었던 것은 백제입니다. 백제는 여기 보면 4세기경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단 백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소국으로 출발하죠. 소국으로 출발했었는데 3세기경이었던 고이왕 때가 되면은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요 한강 주변, 요 주변을 완전히 이제 처음에는 이런 조그마한 국가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 한강 지역을 다 차지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한군현, 고조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요 한반도에다가 군현 4개를 설치하게 되죠. 지금 이게 중국인들이 설치했던 낭랑, 진번, 대방, 임둔, 현도군 같은 군과 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마한의 백제 같은 경우에는 요 대방군하고 전투를 많이 벌이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한군현과 항쟁을 하면서 성장을 했었고, 그러다가 4세기경에 근초고왕 때가 돼서야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는 완전히 마한 전체를 다 차지를 했었고, 그리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겨서 고구려까지 공격합니다. 고구려는 원래 처음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었어요. 처음 강했던 나라는 여기 백제입니다. 백제가 원래는 강했어서 처음에는.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당시 왕이었던 고구권왕을 전사시킵니다. 이게 당시 지도입니다. 이거는 백제가 여기에서 평양을 공격하죠. 평양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구권왕을 전사시켰고, 고구려의 황해도 지역, 이쪽 위에 지방, 여기가 황해도입니다. 이 황해도 지방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좀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은 당시 고구권왕은 중국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기도 했었고, 결국은 백제의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전사를 하게 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왕의 시기였었습니다. 이거는 밑에서 좀 이따 좀 볼 거고, 그다음에 근초고왕 때는 왕이 부자상속이 확립이 되면서 왕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다른 아들한테 물려줘도 옆에 있었던 다른 형제나 그런 애들이 찍소리도 못할 만큼 왕권이 강해지는 그런 거를 왕이 부자상속에서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백제는 당시 영토가 넓어진 것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이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면서 해상 교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먼저 여기 요소지방에 진출합니다. 요소지방. 참고로 여기 요라고 하는 강이 있다고 그랬었어. 우리 한국사 시간에 여기 요 강 많이 나올 겁니다. 요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방을 요서, 그리고 여기 동쪽 지방을 여기를 요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요동. 그 중에서 요서 지방에 진출했었고, 그다음에 동진과 그리고 특히 규슈 지방하고는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동맹관계. 요 파란색이 동맹관계야. 동맹관계를 맺었었고, 그다음에 가야까지도 쳐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가야까지 이렇게 나오죠. 가야까지도 쳐들어가서 가야를 약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백제는 지금 보면은 여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의 해상 교역로를 장악했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교류를 통해서 남해안의 해상 교역로까지 장악을 하면서 한반도 지방의 해상 교역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해상 교역을 굉장하게 활발하게 해서 중국 백제 가야 외를 연결했었고, 특히 당시 백제랑 많이 지냈었던 국가는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동진. 당시 중국은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 2개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진이 백제랑 친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일본하고도 친해가지고 일본 외왕한테 칠지도를 선물하기도 하죠. 이게 칠지도인데,
7가지 가지가 달린 칼이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보면 한자로 글자가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왕한테 선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백제의 발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발전했을 때 당시였었던 4세기 경에는 이 백제가 삼국 중에서 백제가 제일 강했어. 고구려는 막 엄청나게 그렇게 큰 그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고구려는 그러면은 당시 4세기 때 어떤 모습이었었느냐? 미천왕이라고 하는 왕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었던 낭랑군이라고 하는 중국인 거주 지역에 쳐들어가서 고구려는 이 중국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낭랑군을 추출합니다. 미천왕 때 낭랑군을 추출하고, 요 낭랑군이 대동강 유역이야. 다 똑같은 거야. 낭랑군. 지금의 대동강 유역 혹은 평양 지방입니다. 여기가 평양. 이 평양은 나중에 근초공한테 뺏기죠. 근초공한테. 평양 지방을 미천왕 때 차지를 하긴 했었으나 고구곤왕이 즉위를 하면서 나라가 좀 약해지고 전연, 중국의 어떤 한 나라야. 전연, 여기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 전에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연나라가 있었는데 요 연나라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제까지 쳐들어오면서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넘겼던 왕이 고구려의 소수림 왕입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이랑 동시대의 왕이죠. 고구곤왕, 소수림 왕 같이 있었던 애들입니다. 자, 소수림 왕은 어떤 국가적인 그런 안정을 정비를 하면서 크게 3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교를 일단 받아들여서 국가를 종교적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령이라는 법률을 반포를 해서 국가를 법률적으로 통일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태학이라고 하는 지금의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을 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내서 나중에 국가에서 헌신하게끔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불교 율령 태학을 통해서 내부적인 안정을 다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인 전연한테 침략을 받았었는데 소수림 왕은 외교 관계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당시 중국의 북쪽 지방에 있었던 전진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진은 이제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구려랑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인 안정까지도 취하게 됐었다. 그래서 전진과 수교를 하고 불교 율령 태학을 통해서 내부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굉장히 국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이런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왕이었던 광개토대왕 때 여기저기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이때는 이제 4세기 말 5세기 초입니다. 5세기 초. 5세기 초는 즉 근초고왕이 없을 때죠. 이때부터가 이제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다 중요하게 쳐놨네. 광개토대왕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장수왕 때까지가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기 근초고왕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5세기 초반은 고구려의 시대야. 고구려의 시대. 자, 그래서 이때 광개토대왕이 쳐들어가는 곳을 보면은 백제를 쳐들어가고 심지어 거기 당시 왕을 생포해가지고 무릎을 꿇린 다음에 나는 노예입니다. 따라 이 새끼야 해가지고 왕을 생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제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나라를 먹지는 않았어요. 그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안 먹은 것 같아. 잠깐만. 이게 당시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의 그리고 장수왕 때의 지도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초록색 화살이 광개토대왕이 진출했던 루트입니다. 한양에 쳐들어가서 백제왕을 사로잡은 다음에 노예라고 외치게 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신라에 쳐들어왔던 일본 왜구를 격퇴해주죠. 일본 왜구를 격퇴해주죠. 근데 이때 왜구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가야랑 백제 그리고 왜구가 같이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이걸 도와주면서 가야까지 한번 휩쓸었었고 이건 저번 시간에 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기 가야 연맹체가 완전히 휘청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군대를 놔두고 오게 되면서 신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신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 남부 쪽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 지방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광개토대왕은 북쪽 지방도 쳐들어가서 여기 후연, 거란, 부여, 숙신, 동부여 같은 여러 지역들을 쳐들어가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동과 그리고 만주 여기가 지금 요동이라고 했었죠. 여기 요 강이 있고
여기 요동 지방을 완전히 광개토대왕 때 차지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만주는 우리나라 북쪽 지방을 만주라고 합니다. 여기 부여, 숙신, 동부여 지방이 여기가 만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도 이제 장악을 했었다. 후연 거란을 격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었던 광개토대왕은 독자적인 연호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연호. 연호라는 것은 뭐다 나올래나? 연호라는 거는 어떤 왕이 사용하는 자기 시대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야.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었고, 다른 왕들의 연호도 여기 쭉 나오는데, 이 연호라는 것은 원래 중국 황제만 사용했었던 것이 연호입니다. 중국 황제는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늘을 관찰하고 그해 달력을 만들었었어요. 중국 왕은 항상. 그리고 그 달력을 만들면 그 연도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연호였었던 거야. 근데 그 연호를 중국 황제만 사용했었고, 그거는 중국 황제만이 자기만이 이제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광개토대왕도 그런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자기도 그만큼 강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도 중국에 꿀리지 않는 그런 황제이다라고 하는 연호. 광개토대왕 그냥 왕이라고 안 부르잖아. 우리가 그냥 왕이라고 안 붙이고 대왕이라고 부르죠. 대왕. 대왕이라는 것도 이것도 약간 황제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황제. 황제가 세요, 왕이 세요, 여러분들. 황제가 더 높은 겁니다. 왕은 약간 중국에서는 지방의 지배자들을 왕이라고 했었고, 황제는 전국적인 중앙 지배자를 황제라고 했었는데, 전 세계적인 지배자를 황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광개토대왕은 자기도 황제에 버금가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었고, 연호를 사용했었다는 점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 신라 지역에 당시 무덤을 퍼보면은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적혀있는 호명그릇이 나옵니다. 호명그릇.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호명그릇. 여기 보면은 광개토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있는 바닥에 이 호명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됩니다. 이걸 보기만 해도 당시 고구려 애들이 신라에 왔다 갔다 했구나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여기 보이네. 광개토가 보이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 B가 지금 중국 지방에 세워지고, 여기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과 그런 것들이 쫙 써 있죠. 굉장히 큽니다. 한 3층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건물이야. 큰 비석입니다. 큰 비석. 자, 그렇게 해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혔는데,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도 영토를 훨씬 더 넓히죠. 장수왕은 보면은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외교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어디 쳐들어왔는데 중국 애들이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애들하고 친선 관계를 맺어놓는 게 중요한데, 당시 장수왕은 중국의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 둘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다원적인 외교를 했었는데, 아까 백제는 여기 남쪽 왕조였던 동진하고 친했다고 그랬었죠. 근데 장수왕도 남쪽 왕조랑도 친하게 지냈고 북쪽 왕조랑도 친하게 지냈었어. 그래서 백제랑 원래 친하게 지냈던 얘네 남쪽 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백제 한성을 침략을 할 때, 백제 그 서울 지역을 침략을 할 때 중국 이 남쪽 왕조가 안 도와주게끔 만듭니다. 남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더 이상 백제를 도움을 주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자, 장수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남진 정책, 말 그대로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사용을 했었고,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평양.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여기 국내성이었었어요. 당시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정책을 취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장수왕 때 일이고,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 수도였던 한성을 점령하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고, 당시 고구려인들이 한강 유역에다 세웠던 비석이 바로 충주에 있는 이 고구려 비입니다. 여기에도 장수왕의 업적 같은 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때 장수왕의 침략을 받았었던 백제는 한강 유역을 잃고서 웅진, 지금의 공주 지방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다만 급하게 옮긴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침략으로 급하게 옮긴 것이기 때문에 내부 혼란은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 백제는 신라 그리고 백제 동맹으로 대응을 하기는 했었으나 장수왕의 침략을 막지는 못하고 결국 웅진으로 선도하게 됐었다라는 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요게 광개토대왕릉비나 충주 고구려비의 영락이라는 호칭, 독자적인 천하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천하의 최고라는 그런 관념을 얘기를 하는데, 광개토대왕릉비를 보면은 자기네 고구려 사람만 좀 높은 사람이고 다른 나라들을 다 오랑캐라고 봐요. 그런 중국의 천하관이랑 비슷한 겁니다. 중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천하관이랑 비슷하게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충주 고구려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천하관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보고, 그다음에 당시 백제의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백제는 웅진으로 도망가면서 내부 혼란이 지속이 됐었고, 그 다음에 동성왕 때는 신라하고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됩니다. 좀 더 이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남조, 아까 고구려한테 붙었었던 남조를 다시 백제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일단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무령왕 때가 되면은 다시 옛날처럼 해상 교역을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예전에 근초고왕 때 정도로 막 중국에 갔다가 가야에 갔다가 외에 갔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무령왕 때가 되면은 약간 해상 교역을 조금씩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령왕 때는 당시 기록에 보면은 담로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전국에 22개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왕족을 파견해서 말 안 듣는 귀족들, 당시 왕이 살해당했었단 말이야, 당시에. 그리고 수도를 웅진으로 왕이 여기 계로왕이라고 하는 백제왕이 죽었었고, 그리고 백제왕이야, 백제 계로왕이 죽었었고, 그 다음에 수도를 쫓겨가듯이 옮겼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땅에 떨어졌었고,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나왔었어.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2개 지역의 왕족을 파견을 하고 지방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무령왕 때 보였었고, 그 다음 왕이었던 성왕 때 다시 빼앗겼던 자기들의 고향인 한강을 다시 되찾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죠. 자, 일단 새로운 수도를 찾습니다. 여기 웅진이라는 거는 갑자기 옮긴 수도이기 때문에 방어하기 좋은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았지만은 약간 농사짓고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가지고 평야지대인 사비, 지금의 부여 지방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아예 바꿔요. 이때부터는 백제가 아니라 남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앙에 22개의 관청과 지방 행정구역도 총 5개로 나눕니다. 수도를 오부, 여기 지금 인천으로 치자면은 남동부, 서부, 그리고 동부, 그런 식으로 5개 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방도 총 5개의 방으로 나눕니다. 전라방, 충청방, 경상방, 그런 식으로 해서 5개의 방으로 나눠가지고 결국은 중앙과 지방을 약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나라 힘이 좀 안정적으로 세지니까는 당시 동맹국이었던 신라의 왕이 진흥왕이었는데, 신라랑 같이 한강을 쳐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만은 신라가 배신을 때리고 갑자기 팀킬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제 동맹이 결렬되고, 열받았었던 성왕이 신라의 관산성에 쳐들어갔었으나 거기에서 전사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백제의 중흥 노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무 다 중요하게 체크를 했네, 이거. 큰일 났다. 알아서 보세요, 그냥. 몇 분 했냐, 지금. 19분. 자, 신라 버풍왕 때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 침략을 물리친 게 아니라 신라 내무왕 때죠.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한 선수는 백제가 제일 처음이었다고 했었죠.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광개토대왕 비에는 고구려가 사방 천하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이 있었다. 맞고. 자기 외에는 다 오랑캐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고구려왕이 전사했었던 고구려는 소수려의 왕 때 전진과 수교를 하죠. 전진. 그다음에 고구려는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는 사실이 충주 고구려비에 나옵니다. 충주 고구려비에는 그 한강 남쪽 지방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 북쪽 지방까지만 왔었어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한 것은 성왕 때이나 바로 팀킬을 당했었다. 성왕 때 사비로 천도했고 소수림왕, 율령반포, 무령왕은 22단로. 백제의 고이왕, 근초광이죠. 근초광은 남으로 마한을 복속하고 평양을 공격하고 여러 해상 교역로를 확보했다. 광개토대왕은 내무랑을 도와서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했다. 그리고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쳐서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맺었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끝.